제품에 관련된 성능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고 그것들이 이제 숫자의 값으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요구 사항대로 어떻게 이제 그 제품을 만들고 그 이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제 뭐 마지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정에서 이제 그 측정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요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숫자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만약에 A4지 같은데 숫자를 이렇게 한 장 정도 얻었다고 그러면 그 치수를 이렇게 그 가지고 그 보는 것은 그 분량이 이제 너무 많죠. 여기에도 보면요. 지금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개 정도 되나요? 약 100개 정도의 네, 100개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이 숫자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뭐 숫자들이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합격점만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정 값을 가지고 어떤 통계값도 내고 뭐 통계값이라는 게 뭐 평균, 그다음에 뭐 총점, 그다음에 뭐 그 평균에서 얼마나 그 벗어났는지, 그다음에 그 합격점 안에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측정할 때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이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 관찰할 때면은 이 뭐 측정 치수의 분포라든지 평균은 어디고 그 중간은 어디고 최대 치수는 얼마고 이런 값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숫자는 뭐 이렇게 좀 연상을 해서 생각하게 되고 바로바로 이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2.87, 2.29, 2.35, 35, 2.32, 그다음에 2.86 이러면 뭐 평균값이 대략 뭐 2.3, 2.3 금방 같으네요. 2.3하고 2.4 정도 사이에 어디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추측은 하지만 그 값, 그 값을 그 찾아내기 위해서는 숫자를 대략 이제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분포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자료를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 자료를 A4로 한 장 가득히 이제 얻었는데 그거를 뭐 책임자나 관리자한테 갖다 주면은 아마 종이를 내팽개치고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을 겁니다. 뭐 좀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정리된 그림으로 이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 책임자들 이런 분들은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되었으면 다시 생산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잘 됐다든지 그러면 뭐 납품을 뭐 하자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자든지 이런 이제 적절한 의사결정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 엔지니어 기술자들.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조금 전에 이제 데이터인데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이 숫자로 보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래프도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통계치를 구하는 통계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들도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책에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대략적으로 설명하고요. 오늘은 제가 다른 수업에서 썼던 요 내용들을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예,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LMS에서 참고하라고 이제 보내준 이제 그 자료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새로운 자료 화면이 보이나요? 예. 요 자료 제가 그 수정했다고 올렸는데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뭐 내용은 수정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제목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그 과목 이름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얻으면 뭐 통계도 내고 이래서 수학적 통계적인 의미에 있는 어떤 값들을 구하겠지만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왜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개의 숫자를 보는 것보다 그래프로 그림으로 된 것을 보는 것이 좀 시각적으로 보기에 단순하기 때문에 뭐 이해 판단이 그 쉽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데이터 값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갔다든지 뭐 최고점에 왔다든지 최저점에 왔는지 합격선 안에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선거를 했죠.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대략 가져나왔는 여기 이제 적어봤는데요. 지금 집권당이 이제 표를 많이 얻었고, 어, 예, 지금 야당인가요? 그때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미래한국당,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표를 얻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무소속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같은 당인가요? 네. 작년에 당을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더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단체가.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아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득표수를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써놓은 이 이제 득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는 이 막대 그래프로 이제 그렸죠. 더불어민주당 이만큼,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요 가운데 그림은 저 국회의원 회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죠.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여기가 국회의장석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의자가 이렇게 반원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 의자 배치에다가 이 그러니까 표를 얻은 거를 그 당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간 하늘색, 파란색 이런 거로 된 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표라는 거고요. 여기 약간 빨간색, 빨간색, 약간 이제 빨간색에 가까운 이런 색은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이고 노란색은 뭐 정의당, 그다음에 다른 당, 뭐 이런 당들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지도가 시군별로 돼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시군별로 뭐 국회의원을 뽑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뭐 민주당이 표를 얻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 이런 걸 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쪽에서 얻었다 그러면 여기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이런 걸로 이제 그 당을 표시하는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오른쪽에서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은 빨간색에 비해서 그렇게 지도에서 봤을 때 이 그러니까 점유하는 면적이 훨씬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은 많죠. 왜냐하면 여기 이런데 수도권 이쪽에서 특히 서울 경기에서 득표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는 이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것을 이제 표시했고요. 가운데는 국회의사당의 의자 수를 이제 표시했는데, 이 가운데 거는 이제 그 빨간색, 파란색 비교가 훨씬 더 좀 잘 구분할 수 있게 나타났고, 오른쪽 맨 왼쪽에 보니까 이제 이 막대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각 표를 얻은 이 숫자별로의 이 차이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어떤 당과 다른 당을 비교하기가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린 거는 여기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시한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훨씬 더 편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약간 목이 메어서 자, 이 그래프는 음,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121개 대학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책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 각 대학마다 등록금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부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0에서 여기 보면 32,000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3,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각 대학의 그 등록금의 그 연간 1년 공납금의 이제 그 비율이 아니고 실제 금액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0에서 4천, 한 4, 500만 원까지의 대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좀 적고 또 어떤 대학은 한 1,700에서 2천만 원 넘어가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각 등록금의 그 구간별로 대학의 숫자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우리가 잘 못 보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줄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등록금의 숫자를 이런 그 종이에다가 다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등록금을 이제 표시한 숫자라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맨 위의 숫자는 15,000달러, 16,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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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달러 이렇게 이제 계속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를 앞에다 쓰고 그 다음 숫자를 이렇게 이제 이쪽 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옆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1,600달러이고 이 밑에 가면은 23,000달러는 이제 없고요. 24,000달러 내는 대학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만 달러 넘어가는 대학들도 7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7개나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3만 700달러죠. 3만 700달러 여기 하나고 29,000달러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2만 달러에서 여기 보면 이제 2만 달러가 이제 여기잖아요. 2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이하까지는 여기 이제 6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2만 달러, 그다음에 2만 100달러, 2만 100달러 이제 2개, 2만 300달러 3개의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요게 이제 그 줄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무의 기둥처럼 보이고 옆으로 뻗어나간 이제 이 가지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 나무 잎줄기 그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잎줄기 그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줄기 그림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그 그래프들인데 저 생물학 쪽이나 뭐 다른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막대 그래프, 줄기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막대 그래프는 예전에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래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다른 형태의 그래프도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올 때 더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은 이제 여기 각 구간을 이제 정해주고요. 이 구간을 이제 계급이라고 그러죠.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그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6에서 6.9 좀 확대해 볼까요? 잠깐만요. 너무 귀엽네요. 너무. 네, 이 정도로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표가 나타나는데요. 6에서 6.9까지가 이제 한 개 있고요. 그다음에 7 단위 때는 없고 8 단위 때 한 개, 9 단위 때에 9개? 네. 9 단위 때에 9개가 아니고 3개네요. 그래서 각 계급과 구간 단위별로 그 몇 개씩 있는지 개수를 표현한 게 도수죠. 도수. 그래서 이 도수대로 각 구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크기대로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6에서 7 사이에는 하나, 그다음에는 제로, 그다음에는 하나, 그다음에는 세 개, 그다음에 1, 그다음에 7, 14, 15. 여기 7, 14, 15. 그다음에 다시 5, 2, 0, 1. 뭐 이런 거를 이 그래프로 길쭉길쭉한 막대 모양 그래프로 그려준 거를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백분율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 백분율은 전체 개수분의 예를 들면 6에서 6.9 사이는 1이죠. 1. 예. 전체 개수 중에 그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로 된 데이터를 얻고요. 그래프로 이제 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죠.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동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설명하는 이 방법은 이제 대략 이런 정도의 아래 써져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전체적인 형태는 어떤가?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중심은 어디인가? 예, 중심이 한 여기 정도 되겠죠. 이 전체적인 분포는 이 중심이 여기고 이 중심을 해서 중심에서 그 높은 값을 나타내고 양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서 그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글로. 예, 글로 더 다듬어서 이제 써야 되죠. 더 잘.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값들이 뭐 넓게 퍼져 있는지 여기도 많이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이쪽에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좁게 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 근처에 많이 잘 모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중심점이 이제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바탕으로 뭐 대칭인지, 또 비대칭인지, 또는 대칭에 가까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차는 이제 통계적으로 뭐 수학을 이용해서 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차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상점은 이상한 점이다. 이상하게 툭 튀어나온 것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잘 흘러나오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탁 튄다든지 또 아래쪽으로 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값들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나온 값들이 적당한 값이라고 그러면 이 값들은 이제 매우 위험한 값들이죠. 우리가 이제 품질 측정할 때. 예.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안 팔릴 겁니다. 이런 제품들은. 예. 어쨌든, 그러면 이런 값들이 왜 나타났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뭐, 없애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해결 방법이 없겠지만,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툭 튀어나오는 점들을 뭐라 그래요? 이상점이라고 합니다. 이상점. 아웃라이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 특히 잘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면 참 이런 것들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 지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막 지우면 안 됩니다. 그 공정에서 아니면 측정값에서 가끔 나타나는 값이라면 이 값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또 뭐 대책이 필요한가 또 얘기하고 또 그 값들이 뭐 수용 가능하신 건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이제 설명하는 뭐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몰래 감췄다. 또, 또 이런 것이 나한테 혹시 손해일까봐 감췄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들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하죠. 예. 더 이제 더 혼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그래프를 이제 설명한 게 여기 이제 대략 나온대요.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이건 이제 글로 조금씩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전체의 모양을 설명할 때는 이 분포는 이제 하나의 봉우리를 갖고요. 대략적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분포의 중앙값은 대략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뭐 12하고 14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13 그래서 그 값이 약 13% 정도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짐은 이상점이라고 하는 이상한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상한 점입니다.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하면서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씩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의 퍼짐은 이 이상점들을 제외하면 막 여기 8에서 18, 네, 8에서 18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얘가 이제 제가 퍼센트라고 표시한 거는 이거 오타입니다. 8개 대학에서 아니 등록금은 뭐 이렇게 8,000달러에서 18,000달러 사이에 16,000달러 사이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작은지 이런 것도 설명하는 큰지 아래 이상점은 뭐 이런 거고요. 위에 위쪽 이상점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앞에서 나온 이제 이 등록금 데이터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데이터입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미국에 이제 50개의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사는 그 비율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왜 특별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아래 이상점은 이제 알래스카랍니다. 알래스카 춥죠. 미국 지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기 지도가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조금 있다가 지도가 이제 이거 뜨는데요. 지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반복 추출에 대한 이제 그래프 설명이거든요.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림을 히스토그램 그래프, 막대 그림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렇게 중심점이 아마 한 0.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약간 이렇게 줄어들면서 약간 대칭적인 이런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의 모양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러한 이제 증거 또는 상식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 이제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그래프로 그린 거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이제 설득하거나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해석과 설명에서 이제 좋은 방법은 이제 위에서 있는 것처럼 모양, 중심, 포진점, 이상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한가를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 또는 상식, 그다음에 뭐 경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또는 이제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현상과 관련이 있다든지, 또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의 의견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TV 뉴스에서 보면 뉴스 진행자들이 가끔씩 전문가들 불러내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죠. 자, 그런 것들은 그 전문적인 의식을 뉴스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 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뉴스로 선택한 그런 그 안건, 뉴스에 대해서 또 그 뉴스의 예를 들면 뭐 그 이슈적인 성격이나 그것에 갖는 의미 또는 뉴스에서도 약간의 주장이 있죠. 뉴스 진행에서도 약간의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려고 이 전문가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하게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전문가 의견, 다른 사람 의견 이제 아주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식사할 때나 술 한잔 할 때나 요즘 좀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뭐 커피 음료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뭐 어떤 거 얘기하는데 옆에서 당신 말이 옳다. 뭐 아주 좋은 의견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아주 이거 아주 그 잘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배운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해. 이렇게 하면 어, 이게 막 정당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예요. 더 주장의 무게가 힘이 실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설명에 꼭 그 표시를 해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래프 그리 좀 볼까요? 어, 이제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가지고요. 조금만 더 나간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나무 잎줄기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에, 어? 자, 나무 잎줄기는 그 생긴 모양이 이 나무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요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처럼 이제, 여기에 중간에 기준이 되는, 기준과 같은 줄기, 뭐 이런 거들하고, 이 가지가 뻗어나간 모양, 아니면 잎이 달리는 모양, 대로 표시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리고요. 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 이렇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줄기 잎으로 분리한다니까. 기준이 되는 것과 그 마지막 자리 이제 숫자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데이터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서 63, 70, 70은 없고요. 63,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 데이터가 63, 86, 95, 97, 98, 그다음에 106, 112, 113이 이제 3개 있고요. 114, 그다음에 117, 179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음, 숫자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기 그리려면 이 마지막 숫자들은 제외하고 그 앞 숫자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 숫자의 크기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요. 자, 63 있다 그러면 그 6자는 여기에 해당되고 3은 이제 그 끝자리니까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거는 153을 쓴 거고 그다음에 154를 쓴 겁니다. 150 그러니까 15 앞에 15자가 붙은 게 153하고 154 두 개 있다는 겁니다. 그 16, 그다음에 이제 160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60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0을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맨 아래 거는 170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나무의 기둥이 같고 이쪽에 줄기나 나무 잎 모양 됐다 그래서 줄기 그림 어떤 책에는 줄기 잎 그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명대로 각각의 그 숫자를 줄기와 잎으로 분리하고요. 왼쪽에는 줄기 숫자를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을 긋고, 그다음에 세로선의 오른쪽에 마지막에 이제 잎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안 쓰는 거는 70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70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60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170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써준 겁니다.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여긴 140이죠. 자, 그럼 이 줄기 잎그림의 이제 줄기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얻은 데이터를 이제 전체로 표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전체로.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숫자에 있어서 그 숫자가 이제 마지막까지 표기. 63, 그다음에 86, 97, 95, 98 이렇게 해서 그 숫자들이 이제 마지막 숫자까지 명확히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빈도 그래프 조금 더 전에 나왔던 히스토그램을 세워놓은 값하고 비슷하죠.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이제 눕혀놓은 값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 뭐 6단위에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7단위는 0, 뭐 8단위에 하나, 9단위에 3개, 10단위에 하나, 그다음에 밑에 가서 15단위에 2개, 그다음에 이 13단위에는 이제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그 표시하는 게 약간의 이제 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그 단점은 자료가 아주 많을 경우에 표현하기가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특별한 데이터가 우리가 뭐 A4용지 용지로 몇 장을 얻었다 그러면 그 숫자들을 그래프로 다 표기하는 데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표현하기도 곤란하고요. 그 표현해서 뭐 그리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막대그로 표현한 거에 비해서 훨씬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주 많을 경우에 이제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죠. 그런 것
이렇게 줄기 잎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부적합하고요. 이 줄기 잎그림의 적당한 그래프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적은 그래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빈도수를 나타내고 적당한 값을 표현해 실제 값을 표현하자고 할 때 아주 좋은 그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예제라고 제가 써놓은 거에 이제 하나만 볼까요? 자, 그럼 히스토그램, 줄기그램이 있으면 어떤 거를 그릴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좀 골치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리세요. 왜냐면 이 그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보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는 자꾸 숫자를 보고 뭐를 자꾸 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짜증스러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뭐 그래프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면 막대 그래프, 줄기 그림, 또 이제 뒤에 가면은 뭐 파이 그래프, 그다음에 뭐 상자 그래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히스토그램으로 표시를 이제 해주세요. 히스토그램. 예.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과 비슷한 게 꺾은선 그래프죠. 그 꺾은선 그래프는 그 히스토그램의 맨 꼭대기의 값을 이렇게 그 점을 찍고 그 점을 이제 선으로 연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들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프의 표현과 설명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자, 숫자로 된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사람의 그 눈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뭐 지능이 아주 좋다 그러지만 그 눈으로 보고 숫자를 봐서 그거를 어떤 다른 값하고 연상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혼란스럽고 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만요. 들어왔나요? 다 들어왔나? 예. 그래서 그 값들을 파악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일단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또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림의 이 모양, 중심, 퍼짐, 이상점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론적인 거, 학술적인 거 이런 이제 근거들을 곁들여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상식, 그다음에 경험 또는 뭐 선후배들의 조언, 또 자연계 또는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 곁들이면 좋고요. 특히 중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사람이 직접 난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발표 자료, 연구 보고서, 뭐 논문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 발표했는데 거기도 대략 나하고 비슷한 의견을 냈더라. 연구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더라. 논문의 내용을 내가 봤는데 그 논문 내용도 뭐 비슷하더라. 어,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든지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가 조금 나왔는데 잠깐만요. 쉬었다가 할까? 예, 다른 그림이라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0분 지금이요? 45분인가? 43분이네요. 2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2시. 2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대략 넘겨 봐주시고 그다음에 책하고 뭐 어떤 관리가 있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시에.
3시에죠, 3시. 예.
예, 예, 다음 진도 더 볼까요? 그럼요. 예, 공유를 해야 되겠죠? 자, 수업 자료 다시 공유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숫자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숫자의 이제 분포, 예를 들면 뭐 최대값, 최소값, 평균, 뭐 중앙값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예,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은 음, 그 미국의 이제 이 교육 수준별 수입을 아주 꽤 오래전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11만 2,36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뭐 이 외에도 미국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어,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설문조사나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그 어떤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졸업생 몇 명, 대학 중퇴 몇 명, 대졸 몇 명, 그다음에 대학원 졸업생 몇 명 해가지고 이제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중앙값이 나오는데요. 이 중앙값은 가장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에, 이건 이제 평균하고 다른데요. 그냥 예를 들면 이 중앙값은 숫자가 뭐 다섯 개 있다 그러면 그 다섯 개 숫자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이 이제 세 번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세 번째, 뒤에서도 세 번째니까 그 가운데 있는 값이고요. 평균은 이제 그 다 더해가지고 숫자로 숫자로 이제 나누는 이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값이나 평균값이 이제 같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르고요. 이 그다음에 이제 이 분포의 퍼짐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최대 최소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은 어디고 제일 큰 값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통계학적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을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요. 고졸은 뭐 8천 달러에서 그다음에 3만 2천 달러까지, 대학 중퇴는 8천 달러에서 3만 7천, 대졸은 1만 7천 500에서 한 6만 달러, 대학원 졸업은 3만에서 뭐 8만, 8만 6천 달러, 뭐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숫자에 대한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설명을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쓰는 걸 보니까 이 고학력자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숫자가 이제 커졌죠. 그 수입이 크지만 이 원인과 결과를 꼭 그렇지만 이제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잘 돼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대학원 졸업했다고 그래서 또 뭐 잘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 값들이 이제 그 조사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맞추는 거지, 전체가 통계한 자료대로 딱 들어맞는 데는 건 이제 아닙니다. 그런 거를 이제 통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제 그 평균값, 그다음에 최대 최소값, 그다음에 뭐 중앙값 이런 값들을
이제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값이 언제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제 1에서 그림에 보면요. 그 야구 선수 중에 그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이제 홈런을 친 기록입니다. 1년에 16번, 그다음에 19번, 24번 이렇게 쭉 가다가 뭐 73번까지 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선수가 맥와이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3번, 9번, 9번 해다가 뭐 그다음 많이 치다가 이렇게 쳤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두 선수들의 이런 홈런 기록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개, 맥와이어, 베리 본즈는 이제 조금 더 많고, 맥와이어는 이제 조금 더 적은 경우죠. 개수가 적다는 겁니다. 뭐 홈런 숫자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값은 어디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하기로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가운데 값이 37입니다. 뭐, 여기 바로 옆에 또 37이 있긴 한데 숫자배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제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고 이렇게 가운데 값이 이제 있는 경우에 이제 이 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왼쪽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 10번.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10번째, 이쪽으로부터 10번째니까 이 전체는 19개 숫자죠. 19개. 홀수계. 자, 이 홀수계인 경우에 가운데 숫자가 이렇게 딱 가운데 있는 숫자가 딱 이렇게 눈에 보이죠. 자, 그렇지만 짝수인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 맥와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 숫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개면 짝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8개, 오른쪽에 8개. 그러면 가운데 숫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중앙값은 안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값을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값을 이제 중앙값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약속. 실제로 있는 값은 아니죠. 그렇지만 없지만 우리가 중앙값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을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두 숫자가 가운데 있더라도 있는 이걸 찾기 위해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36이 나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39 대신에 33이 있으면 어떻게요? 그 값 그냥 33이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숫자를 이렇게 있는 대로 그냥 쫙 배열해 놓고 만약에 요 값이 33이라고 하더라도 39 대신에 33이라고 하더라도 그 값 하고 이쪽에 33하고 다 더해서 2로 나면 또 뭐 물론 33이니까 그 같은 값이 이제 33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앙값은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고요. 평균값이 아닙니다. 전체 범위에서 중간값, 전체 범위의 중간값도 아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위는 뭐냐면 3에서 예를 들면 70이 있는데 이거 사이의 중간값도 아니니까 3하고 70의 중간 사이는 73을 2로 나눈 값이죠. 73을 2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의미 있는 어떤 숫자의 배열에 있어서 의미 있는 값, 중앙값을 이제 하나 찾았는데요. 그 값은 이제 m이라고 합니다. 뭐 m이라고 m 그 약자고요. 그 다음에 좌측의 반의 중간값, 또 우측의 반의 중간값도 있는데 그걸 이제 q1 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맥와이어 선수의 이렇게 좌측에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에 그게 한 머리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한 머리인데 요 좌측의 숫자에서 중앙값을 찾았을 때 그 값이 하나 요거 이거잖아요 이거 이 값이 중앙값이죠. 우측에서는 여기가 중앙값
여기가. 그러면 이거를 Q1이라고 하고 이걸 Q3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진 값이 36이 M 값이고요. 여기도 M 값. 네.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값은 min, 제일 큰 값은 max죠. 그래서 M은 중앙값이니까 37. 네, 그 다음에 Q1, Q3, 그 다음에 min, 최소 최대 이렇게. 맥바이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여기 이제 자료가 짝수니까 중앙값은 33하고 39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니까 또 숫자가 이제 8개니까 다시 22하고 29 더해가지고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Q3는 그러면 49하고 52를 더해야 되겠죠.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 이렇게.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70. 이렇게 이제, 그, 통계적인 의미의 값을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다시 이제 제가 써놨어요. 베리본즈 선수의 경우에, 여기 보면, 민, Q1, 그 다음에 중앙값, Q3, 맥스 이런 값들을 써놨고, 맥와이어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값을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자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요게 이제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상자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여기 상자에는 M하고 Q1하고 Q3를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Q1입니다. Q1, 그다음에 N값, Q3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N값은 37, 그다음에 Q1은 25, Q3가 여기가 되죠. 45. 그다음에 여기에 최소값, 여기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와이어 선수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베리 본즈하고 맥와이어 선수를 이 상자 그림 그래프를 볼 때 이 베리 본즈의 선수는 이제 이 전체의 그 자료가 약간 위로 쳐져 있고요. 이 맥와이어 선수는 조금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이 쳤냐는 홈런을 더 많이 날렸냐는 이걸 이제 다 더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자 그림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 또 다른 조금 전에 봤던 학력별 수입의 그 관계를 이제 그 상자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고졸 영에서부터 여기 요 정도까지 대학, 그다음에 중퇴, 그다음에 뭐 전문대 정도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학사, 그다음에 이제 석사 이렇게 졸업한 사람들을 표시했는데 뭐 아래는 다 같죠. 뭐 놀고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약간의 그 최대점 뭐 다른 값들이 약간 이제 상승적인 경향인데 원래 다 똑같다는 건 아니죠. 고졸이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조사한 자료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 최대값, 그다음에 Q3 값, 그다음에 M 값, 그다음에 Q1 값들의 이 증감의 범위를 한눈에 다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표기한 거를 상자 그림, 상자 그래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구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고 평균 값을 구하면 이렇게 여기 중간 어디가 나오죠? 이 중간 어디? 예.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은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할 때 각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10개니까 뭐 10으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이 각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눈 값이 요 데이터 사이에 어디에 있죠? 평균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분산이라는 값하고
표준값들, 표준차를 구하는데 이 분산의 이 개념은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각 값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어떤 숫자 한 가지 숫자로 나타나려고 하는 이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 자, 이 분산의 의미는 음, 자, 우선 이제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자, 평균값에서 각 값들을 뺀 값들이 이제 오차잖아요. 오차.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에 xi가 각 값들이고 그때 이제 평균을 m이라고 하면 이 오차죠. 오차를 이제 2로 나는데요. 2를 다 더하면 그 값이 이제 0이 되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수학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일 겁니다. 아주.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어떤 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하고 각 값들을 빼가지고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네. 자, 이 평균으로부터 각 값들이 떨어진 어떤 값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한 개의 숫자인 어떤 값으로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 더해보니까 0이 나옵니다. 0. 그래서 이 0이라는 거는 많이 흩어진 자료도 0이 나오고 오차의 합은 또 이렇게 빼곡히 중앙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데이터들도 0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이터들 분포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그 오차를 제곱해 가지고 다 더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평균이죠.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그 오차 값인데 그 값이 이제 양수고 그 값을 제곱하면 그 값이 만약에 이만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데이터에서 보면 이 값에서 평균을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다시 양수값이 돼서 이만큼 어디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빼기 평균값 해서 제곱하면 여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이제 여기가 0이고요. 그래서 각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각 값 표시를 해서 이 값들이 이제 이렇게 제곱한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 뭐냐면은 그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S제곱이라고 이제 표기한 겁니다. 제가 오차, 그러니까 각 값에서 평균을 빼면 그 값이 오차죠. 그래서 오차를 제곱해가지고 시그마 다 더해가지고 그 나눈 거죠. n-를. 이제 n으로 보통 나누기도 하고 n-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샘플링한 값, 그러니까 표본을 몇 개 뽑아가지고 한 값들은 n-1로 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할 때는 이제 n으로 나눠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각 값들이 이렇게 제곱한 값들의 이제 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곱한 값들이 여기 0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거는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니까요. 원래 근본적인 값, 제곱하지 않은 값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루트를 이제 씌워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루트 S의 재성형은 S가 되죠. 그래서 여기 루트 씌운 거는 요 안에 이제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다시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이 이 아래로 딱 떨어지죠. 이 값이. 네, 그래서 이 값이 딱 떨어지고요. 네, 그러면 이 값이 대략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 편자는 평균으로부터 자료값까지의 이제 평균적인 거리고요. 요 S제곱을 루트 씌워가지고 이제 S를 구한 값이기 때문에 S제곱을 일단 한 값으로부터 구했기 때문에 S제곱은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의미가 없죠. 왜냐면 제곱을 해가지고 구한 값이니까 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하는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이거는 아니고 그냥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값이냐 이런 걸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하고 중앙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와 다른 데이터입니다. 2013년도 미국의 LA의 레이커스 농구팀의 이제 15명의 연봉을 쫙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0.4, 100만 달러, 0.4, 100만, 40만 달러인가요? 네, 0.400만 달러면 40만 달러인가요? 예, 그거로부터 2,605 아니 예, 2,65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선수들이 이제 15명이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은 여기 15번째죠. 15번째. 15명. 여덟 번째가 아니에요. 여덟 번째 값. 이렇게. 예. 여기서도 여덟 번째, 여기서도 여덟 번째. 그래서 15번째, 한 1.55, 100만 달러가 이제 평균이 아니고 M이죠. 중앙값, 미디엄이 되는 거고요. 평균 값은 이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얼마가 나오면 이제 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값하고 중앙값은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이 평균값은 보통 평균값은 x바가 평균값인데 여기 오타 나는데 오타 이거 같지 않다는 표시를 했나요? 같지 않다. 예, not equal. x바는 m하고 not equal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죠. 높게 나타났죠. 상당히 크죠. 예. 어떤 선수가 1.5 100만 달러 받는데 평균은 4.4 100만 달러 받는다 그러면 거의 3배죠. 그러니까 이 팀의 평균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보다 3배나 많은 그 연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값이 진짜 이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 될까요? 가운데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도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평균은 어때요? 이쪽에 큰 값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치우쳐서 이 값들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오늘 선수의 연봉이 뭐 265, 100만 달러, 2,065, 100만 달러로 올랐다면 어떻게 돼요? 500만 달러 올랐다면 그렇다고 해도 여기다 하나 더 쓰는데요. 26점 이렇게 하더라도 어, 어, 이 값이 약간 틀린 모양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중앙값이 그냥 그대로 되고요. 예, 예. 평균 연봉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그러면 레이커스 이 팀의 선수들이 평균이 이렇게 많이 받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의미는 이 예제의 의미는 평균값하고 제일 가운데 있는 값하고 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변수들의 이 자료를 따질 때는 물론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이 높은 쪽으로 이 치우쳐서 나타납니다.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이걸 서로 비교해 볼 만한 이런 이제 그 가치가 있습니다. 분포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대칭일 경우에는 이제 평균을 사용해서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죠. 비대칭 자료일 경우에 사분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다른 책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뭐 서부 개척 시대 뭐 딱그 총잡이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친구가
친구가 아니면 부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먼저 돌아가셨죠. 아마 전투에서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님이 야, 저 강을 건너자 이러는 거예요. 건너려면 깊이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왜냐면 병사들이 총 들고 신발, 군화 신고 배낭 미고 헤엄을 못 치죠. 걸어서 건너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전 장교에게 물었어요. 야, 에, 그 작전 장교 저 강이 그 깊이는 얼마가 돼? 그래서 그랬더니 저 강의 뭐 깊이는 얼마입니다. 이게 뭐 누가 평균을 얘기했는지 누가 평균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니까 얼굴 밑으로 이렇게 어깨 높이 정도라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자 건너 돌교 앞으로 해서 건너다가 깊은 데가 있어서 여기에 쏙 빠져가지고 못 나오죠. 어떤 사람은 나오기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당황하게 되면 이제 이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먼저 죽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여기 보면 이 친구는 통계를 무시해서 익사했지. 저 강의 평균 높이가 얼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것만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깊을 수도, 강이 처음에 건너는데 얕고 중앙 뭐 어디가 깊은지 잘 모르죠. 물론 퍼렇고 시커먼데 시커멓게 보이는 데가 깊겠지만 어느 곳에 돌발적으로 깊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너무 평균만 나와 있고 평균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이터를 잘 안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 안에 좀 뭐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너무 비판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고 공학적 의미로 분석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오늘은 이제 그래프 세네 개 정도 살펴봤는데요.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줄기 잎그림, 잘 안 보던 줄기 잎그림, 그다음에 상자 그림,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 그래프도 있거든요. 파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 그래프, 피자. 그러면요. 파이. 자, 공유 한번 해볼게요. 공유. 자, 파이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피자판. 아재들이 얘기하면 예, 피자 그래프는 이렇게 파이 그래프는 이게 파이처럼 생긴 이거 파이의 형태를 보고 파이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를 100이라 보고 여기다가 그 해당되는 어떤 범위에 있는 값들의 퍼센트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점유율을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 그래프는 자,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 파이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분포가 어떻다는 거를 알려주죠. 이게 정확히 이 값이 얼마라는 거를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숫자를 더 써주는 겁니다. 숫자를. 음.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들 중에서 헷갈린다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죠. 막대 그래프가 비교하기에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요. 자, 너무 확대했나요?
멈추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살펴봤죠. 자,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산 공정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있는데 일단 값을 얻게 되면 이제 이 숫자로 표현이 되죠. 이 숫자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 계측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일이 계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일이 만약에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측공학 이런 데서 배웠을 테지만 가장 간편한 뭐 예. 그다음 정확한 게 버니어 캘리퍼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메타 뭐 그다음에 다이얼 게이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 이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책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빈도 분포는 여기에 그 가로축에 에, 가로축에 이렇게 이제 범위 계급을 표시하고 그 계급에 해당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그래프입니다. 도수 그래프, 또 히스토그램. 이건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서로 다른 값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편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여기 보이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 형태가 잘 보이지만 요 값들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요 그래프에서 표현이 안 됐죠. 그래서 이 값들을 정확히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숫자까지 표현을 해주는 이런 그래프들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 한번 그래프 검색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막대 그래프 한번. 자, 막대 그래프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세로, 옆으로 그린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약간 색깔의 그 진한 정도를 다르게 해서 표현한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 각각 색깔 구분으로서 표시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 구분이 안 될 때 여기에 이제 무늬를 다르게 해서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뭐 까만색, 하얀색, 그다음에 뭐 빗금 친 거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표현돼 있고요. 자, 이 데이터의 값들에도 정확히 요 값들이 의미하는 어떤 값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 값들 보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색깔별로 이렇게 잘 이쁘게 표시했는데 요 꼭대기 보면 뭐 2094, 1136, 다른 300 작은 숫자, 큰 숫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 끝이 높이의 값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더 판단하기가 편하겠죠. 다시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막대가 몇 개 정도가 잘 보기 좋냐 이런 건 한 10개 이하 정도랍니다. 10개 이하. 그래서 뭐 10개 이하. 10개 넘어가면
그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음, 그러니까 막대가 많아져가지고요. 그게 음, 비교하기가 좀 많아지고 그럴 때는 계급의 폭을 넓게 해가지고 막대에서 이제 숫자를 줄이면 되겠죠. 여기 어디에 더 나오는데요. 지금 안 나왔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배운 상자 그래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왔죠. 이거 조금 확대해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상자 우리가 아까 상자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상자 수렴 그림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상자하고 요 밖으로 나온 게 수염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뭐 수염이라는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최소값, 최대값, 여기 이제 중앙값이라고 했죠. 가장 가운데 여기 Q3, 여기 이제 Q1이라고 했습니다. 그 최대 Q1, M, Q3, max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배웠죠. 네. 자, 그럼 아까 수업 자료에도 나오는데요. 어. 자, 여기에 그림에 보면 이제 기계가 1, 2, 3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에 대한 상자 수용 그림, 상자 그림에 대해서 기계 일은 최대 최소값들은 다 비슷한데 이 분포가 이거는 이제 넓고 요거는 조금 요거하고 요거는 비슷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중앙값은 이렇게 상자 가운데에 이렇게 중앙값을 막대기로 표시하고요. 여기 이제 Q3라고 그러죠. Q3 여기에 Q1이죠. 연. 이거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값들은 이제 서로 비교하기가 편리하죠. 자, 그 그리는 절차는 아까 다 배웠습니다. 패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평균에 대해서 이제 수치 지표. 아까 얘기한 뭐 M, 그다음에 민맥스 값, 그다음에 Q1, Q3 값 또는 평균, 분산, 그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균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 여러 개를 더해가지고 그 숫자로 나눈 거고요. X 바로 표시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각 값에서 평균의 이 값을 빼가지고, 예, 빼가지고, 그냥 다 되면 0이 되니까, 0이 항상 0이 돼서 쓸 수 없으니까 제곱을 하고 그 값을 다 더하고, 그걸 이제 n-1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분산이 되고요.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을 이제 루트 씌워서 이제 구한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적 설명은 아까 나눠드린 자료를 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잠깐만요. 유진호. 예, 벌써 나갔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여기 있네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중간고사 보는 날부터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출석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목은 10월 1일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온라인 수업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오늘 이제 그 LMS에 올린 자료는 제가 그 다른 수업에서
했던 자료를 요약이 잘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 수업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거 자료 참고하시고 또 자세한 설명은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 거 하고 또 교재에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